2020년 여름이었다. 그의 유난히도 무더운 7월, 나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맑은 하늘을 보며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인들과 신나게 바베큐를 즐기고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던 어느 날이었다. 모두가 잠에 들고 집이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나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여름밤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침대에 몸을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아 머리맡에 두었던 노트북을 열고 평소 즐겨보는 뒷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 커뮤니티는 주로 주변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가끔 누군가가 올리는 공포썰이 매우 인기가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번 여름에는 또 어떤 재미난 글이 올라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스크롤을 내리던 중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글이 하나 있었다. 제목은 집 뒤편에 노파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호기심에 그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남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집 앞에는 큰 들판이 있고 집 뒤편에는 작은 산이 있어 평소에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작년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더운 날씨였고 에어컨을 틀어도 좀처럼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다가 1시쯤 되었을 때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길 기다리며 잠을 청하려는 순간 집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질질 끌며 걷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양이나 작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떠서 집 주변은 은은한 달빛에 비춰져 있었고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긴 백발을 한 노파가 허리를 구부리고 땅을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땅에 무엇인가를 질질 끌고 있었고 그것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 채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순간 눈을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을 쳐다보았고 그 찢어진 입이 끔찍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창문을 급히 닫고 숨을 죽인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노파의 발소리는 계속해서 집 주변을 맴돌았고 결국 새벽녘에야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노파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녀는 집 뒤편을 어슬렁거렸고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그 어떤 노파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견딜 수가 없어 집을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한동안 소리가 사라진 듯 했으나 몇 개월 뒤 이사를 간 집에서도 그 노파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라면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며 그 노파가 어디서 왔는지 왜 나를 따라다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밀려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확인했지만 내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르게 깊게 잠을 잤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밤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더 이상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없게 된 나는 이러한 공포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 노파가 어디서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시달리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누군가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 노파의 존재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디 그녀가 당신의 집 뒤편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항상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이와 같은 공포썰은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무서움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공포를 선사하곤 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가올 밤을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 3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름난 여행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선호, 민석, 그리고 나, 태준. 우리는 대학교에서 늘 붙어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험을 즐겨왔는데 이번엔 특별한 곳을 찾기로 했다. 인터넷을 뒤지던 중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서 1박 2일을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글을 발견했다.
흥미를 돋군 not only because it was cheap, but because it was purported to be haunted.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당장 예약을 하고 열정적으로 출발했다. 첫째 날 담력 테스트를 하듯 긴장과 기대가 가득한 와중에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간략하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안내를 받아 오래된 저택으로 향했다. 오래된 저택은 정말로 웅장했고 고풍스러운 외관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를 맞이한 집주인 할아버지는 우리를 맞이하며 이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라고 말을 꺼내셨다. 그는 귀신이 나올지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웃어 넘겼다. 소위 귀신 목격담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 날 밤이 되자 낡은 저택의 분위기는 한층 더 으스스해졌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주신 방에 모여 담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민석이 먼저 나섰다. 그는 2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 혼자 10분간 버티는 것이었다. 민석은 담대했지만 10분이 지난 후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는 걱정 반, 장난 반으로 민석을 찾으러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1층보다 훨씬 어두웠고 낡은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석이 들어간 방으로 다가가니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엔 사용한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민석은 어디에도 없었다. 둘째 날의 시작, 우리는 민석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살림을 맡고 있는 할머니께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는 우리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집에서 밤마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이곳에 저주가 내려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일기장이 그 열쇠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일기장은 19세기 말 이 집에 살던 한 아가씨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 집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다 결국 미쳐버리고 결국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이 이 집을 떠돌며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일기장의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주받은 밤, 우리는 민석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러져 무언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불길해졌고 우리 모두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갑작스레 문이 쾅 닫혔고 한기가 느껴졌다. 선호가 겁에 질려 방을 뛰쳐나갔다. 그 순간 내 눈에는 어떤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오래된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일기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악령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녀를 기억하라.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라. 나는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무서웠지만 나는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 순간 나의 뒷목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며 피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최후의 결단,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기 위해 나는 모든 생각을 고통과 슬픔에 집중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단지 이해받고 싶었어. 나를 이해해줘. 갑자기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 공포는 사라졌고 방 안에는 조용한 고요함이 가득했다. 내가 눈을 뜨자 민석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어떤 힘을 체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환 우리는 그 집을 나서며 다시는 이 집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석은 아무런 기억도 없고 어째서 방에서 나왔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날 밤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신비한 저택, 고통받던 아가씨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공포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후일담, 우리는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난 후에도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간혹가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곤 했다. 나를 기억해줘. 그 여름 우리는 단지 호기심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은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저주를 품고 있었고 우리가 그 고리를 잠시나마 체험한 것이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니 우리는 다시는 그런 호기심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 마을에 살던 민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등굣길을 나섰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신비한 이야기가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믿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큼 이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곳은 이미 몇 년 전 폐교되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고 괴기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어린 시절 그 학교에 다녔던 민수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민수의 호기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는 친구 석진과 함께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친구 석진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방학이 시작되는 날 밤 손전등과 몇 가지 필수품을 챙겨 폐교를 향해 걸어갔다. 어두운 밤 그들이 폐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시각이었다. 폐교의 정문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건물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다. 낡고 부서진 창문, 해진 벽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보이는 근황 스산한 분위기. 그들의 기분은 불안함과 설렘으로 뒤섞여 있었다. 폐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수와 석진은 손전등을 켰다. 그들은 발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교실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다녔지만 처음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4학년 교실 앞에 멈춰섰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아직도 줄지어 있었고 교실의 중앙엔 작은 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괴기스러운 것은 그 주위에 놓인 인형들이었다. 색이 바랜 인형들, 옛날에 아이들이 놔두고 간 듯했다. 인형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교실 한가운데 초를 둘러싼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다. 손전등을 돌려 등 뒤를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석진 역시 당황한 듯 그의 옆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교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지만 눈앞의 현실은 더 전율을 안겨주었다. 교실의 인형들이 하나같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와 석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교실 전체가 무언가에 의해 가로막힌 듯했다. 창문 너머로는 이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움켜잡은 손전등을 더욱 꽉 쥐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야. 석진이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민수가 뭔가 대답하려는 순간 교실 한켠에서 낡은 TV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는 하얀 소음 가득한 화면이 떴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뻣뻣한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의 형상이었다. 화면 속 여자는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실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민수와 석진은 더 이상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잡아뜯고 어떻게 해서든 교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교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마저도 외부로 통하지 않는 듯 했다. 그때 무언가가 민수의 발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순간 그의 비명은 교실을 울리고 말았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교실의 바닥에서 솟아난 흰 손이었고 그 손은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더욱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석진은 민수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 역시 어둠 속에서 다른 손에 의해 가로막혔다. 화면 속 여자는 점점 더 교실 가까이 다가오며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냥 소리쳤다. 그 순간 어디에선가 강력한 빛이 교실을 비쳤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의 헤드라이트였다. 민수와 석진은 빛을 보고 일순간 희망을 느끼며 힘을 내어 몸을 움직였다. 그 빛은 서서히 약해지며 이내 사라졌다. 민수와 석진은 힘겹게 교실을 빠져나와 폐교를 벗어났다. 뒤를 돌아보니 그 교실의 창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후 그 폐교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었지만 민수와 석진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두 사람만의 비밀로 간직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어두워진 후에 마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피했고 그 폐교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밤 교실 한켠에 남겨진 인형들과 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속삭임은 폐교의 어둠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